한국과 중국은 경제적인 부분에서 서로 밀접하게 얽혀 있어 뗄래야 뗄 수 없는 나라입니다. 중국의 요소수 수출 규제가 있기 전 한국은 중국에 거의 100%에 가깝게 요소수 수입을 의존해왔습니다. 요소수만 그러면 다행인데 공교롭게도 한국은 많은 품목에 있어 중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중국 의존도가 매우 심한 품목의 경우 100%에 달하는 의존도를 보여주는데요. 중국은 세력 싸움에 특정 국가와의 경제 및 무역 상황을 이용합니다. 이번에 요소수를 수출 규제할 때도 이런 반구도 없이 매우 갑작스럽게 통보한 것은 다들 아실 텐데요. 중국이 또 언제 수 틀려서 한국에 특정 품목을 수출하지 않겠다고 나올지 모르는 일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냥 당하고만 있는 나라가 아니죠. 중국의 의존도가 무척 높았던 품목들에 대해서도 탈중국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한국은 이미 이런 일이 있기 전부터 탈중국하려고 칼을 갈고 있었다는 것이 드러나 중국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도대체 한국에서 어떤 움직임이 나타났던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한국에서 요소수 사태가 터져 사람들이 허둥지둥하고 있을 때 중국 정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체 생산 시설을 갖추지 못한 한국이 잘못이다. 다행히 요소수 품귀 현상에 급한 불은 일단 꺼트렸습니다. 우리 군이 요소수 비축분을 민간에 공개하고 베트남, 호주, 멕시코로부터 요소수를 공급받았기 때문입니다. 카타르, 러시아도 한국의 요소수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죠. 이에 더불어 한국이 요소수 탈중국을 선언하고 군사 작전까지 실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요. 자체 생산 시설을 갖추지 못한 한국이 잘못이며 자신들은 이런 한국을 도울 의사가 없음을 단호히 밝혔던 중국은 갑자기 입장을 바꿔 한국에게 요소수 약 2만 톤을 긴급 수출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무슨 바람이 불어서 그런 걸까요? 전 세계의 나라들이 앞다투어 한국의 요소수를 지원하겠다고 밝히며 실제로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향후 한국이 중국이 아닌 다른 나라들로부터 요소수를 수입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애초에 중국이 세계에서 유일한 요소수 생산국도 아닌데 어떻게 그런 조치를 단행할 수 있었던 것인지 의문입니다. 지금의 요소수 사태가 완전히 진정이 되고 나면 한국이 요소수 수입국을 다른 나라로 바꿔버릴 수 있다는 불안감에 다급히 입장을 번복한 중국인데요. 뿐만 아니라 한국은 이번 사태를 통해 요소수 자체 생산을 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죠. 당한 만큼 되갚아 줄 요량으로 한국은 태스크포스를 결성하고 준 비상사태임을 생각하여 군사 작전을 펼치겠다고 선언하기까지 했습니다. 여기에 중국과 앙숙관계가 되어 버린 호주까지 가담하여 중국을 압박하는 상황인 것이죠. 이렇다 보니 중국은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자존심을 접고 꼬리를 말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중국의 요소수 수출 규제 사태는 이렇게 중국의 패배로 일단락되는 모양새인데요. 요소수라는 급한 불은 껐지만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한국이 아직도 중국에 의존하는 품목이 많다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제2요소수 사태를 우려하는 경고음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정 국가 수입 의존도가 80%를 넘는 품목이 한국이 수입하는 전체 품목 중 3분의 1가량을 차지하고 있어 언제든 제2요소수 사태가 벌어질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수입국 다변화 및 자체 생산 기술 보유의 중요성을 알린 것이 바로 지금의 요소수 사태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죠. 수치로 따져보면 한국이 수입하는 품목 12,586개 중 특정국의 80% 이상을 의존하는 품목은 3,941개입니다. 이 중 중국 수입 비율이 80%를 넘는 품목은 1,850개로 절반이 넘는 수치를 보여주죠. 요소수처럼 중국이 공급을 틀어주면 국내 산업계가 고스란히 그 충격을 받게 되는 품목들인 것인데요. 한국은 중국으로부터 마그네슘 인곳, 산화텅스텐, 네오디뮴 연고 자석, 수산 아리튬을 수입하고 있고 미국으로부터는 프로판, 부탄을, 일본으로부터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 등을 의존하고 있습니다. 마그네슘 인곳은 무려 100%에 달하는 의존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마그네슘 인곳이란 자동차 차체와 차량용 시트 프레임, 항공기 등 부품 제작에 필요한 존재입니다. 마그네슘 인곳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전기가 필요한데 최근 전력난을 겪고 있는 중국이 생산을 통제하면서 공급 부족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요소수와 마찬가지로 공급선을 대처하기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수 있어 당장 공급이 중단되면 자동차 생산 역시 멈춰야 할 처지라며 일각에서는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반도체와 고강도 강철 등을 만드는 데 투입되는 산화 텅스텐, 2차 전지 핵심 소재인 수산화 리튬, 전자제품의 소형화 및 경량화를 구현하는 데 필요한 네오디뮴 연구 자석의 최대수 입국 역시 중국이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당시에는 정부가 소부장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자급도를 높이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보여주었지만 이번 요소수와 같은 중국 수입 품목의 경우 가격 경쟁력이 크게 떨어지다 보니 신경을 쓰지 못했으니 이 기회에 과도하게 중국 의존도가 높은 품목들을 점검해 자급도를 높이고 리스크를 분산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적의 목소리를 내는 이들이 간과한 것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나라라는 것이었죠. 요소수 대란이 있기 전부터 일본의 수출 규제 사태를 보고 미리 앞을 내다본 업계가 있습니다. 바로 국내의 완성차 업계입니다. 세계는 지금 반도체 공급 대란으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유럽의 자동차 업체들이 마그네슘 부족 사태에 휘청일 조짐을 보이고 있는 반면 국내 완성차 업계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것은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주로 철을 중심으로 알루미늄과 탄소섬유 등을 활용하기 때문이었죠. 자동차의 무게는 운행시 연료 소비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전동화 시대를 대비하는 자동차 업체들은 기존 소재와 제조 방법으로부터 벗어나야 했던 것입니다. 주행 가는 거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많은 배터리가 필요하고 그만큼 차체의 무게는 늘어납니다. 유럽의 자동차 제조사들은 알루미늄 합금과 마그네슘 합금을 적극 활용하면서 경량화에 앞장서 왔는데요. 반면 국내 자동차 업체들은 초고장력 강판 등 철강제의 성능을 크게 높이는 방법으로 경량화와 원가 절감을 동시에 잡았습니다. 마그네슘은 자동차에서 강성을 유지하면서 무게를 줄여야 하는 부분을 위주로 다양하게 쓰입니다. 마그네슘 합금 판재는 시트 프레임, 스티어링 휠 프레임, 헤드램프 유닛, 휠 루프탑 프레임이 대표적인데요. 마그네슘은 일반 강판과 비교해 같은 강도일 경우 무게가 절반이라고 합니다. 울트라 초고장력 강판의 경우 70% 수준이며 알루미늄은 약 55%로 마그네슘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죠. 하지만 가격은 마그네슘이 알루미늄은 철보다 각각 50% 이상 비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내 완성차 업계는 비싼 마그네슘 대신 대체 소재 적용 범위를 꾸준히 늘려온 것인데요. 국내 완성차 업체들과 부품사들이 마그네슘으로만 구성된 부품을 적용하는 비중은 매우 낮습니다. 하체 핵심 부품은 알루미늄으로 구성하고 선루프 프레임이나 하부 일부 부품을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등을 적용하면서 차체는 초고장력 강판을 활용했습니다. 부품업계 관계자는 지금 대부분의 부품업체들이 이미 충분한 부품 재고를 확보한 상황이고 마그네슘 대체품도 쉽게 찾을 수 있어 생산 대란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겉으로는 100%나 의존하는 모습을 보여 중국을 한껏 방심하게 만들었는데 사실은 남모르게 중국 의존도를 떨어뜨리기 위해 고전을 치르고 결국엔 해낸 한국이었습니다. 중국은 이제 한국을 상대로 덫을 놓을 수 있는 두 장의 카드를 버리게 된 셈인데요. 사실 중국에게 남은 카드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문제를 일으키면 곧바로 해결하면서 오히려 한 단계 더 앞으로 나아가는 게 바로 한국이기 때문이었죠. 한국에게 잘 팔아주던 품목에 대해 갑자기 수출 규제를 단행해봤자 한국은 잠시 동안만 주춤할 뿐 곧 태연해지기 때문에 피해를 주려고 해봤자 무용지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실 한국은 마그네슘 매장량 세계 2위인 나라입니다. 마그네슘의 원석인 백운석은 강원도에만 약 1억 9천만 톤이 매장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지금까지 중국에 마그네슘을 팔아준 것은 국내에 유일했던 마그네슘 제련 공장이 몇 년 전 가동을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패널 유출 사고로 토지 정화 명령을 받아 가동을 못하게 된 것이었죠. 하지만 중국이 수출 품목을 가지고 장난질을 치는 마당에 더 이상 중국에 마그네슘을 팔아줄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당장이라도 마그네슘을 자체 생산해내 공급망을 재편성하고 더 나아가 마그네슘 산업을 주도하여 중국에 타격을 줄 수 있는 게 바로 지금 한국의 상황입니다. 알고 보니 텅스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때 강원도 영월의 상동광산은 전 세계 텅스텐의 20%를 생산할 정도로 매장량이 풍부했었는데요. 중국이 싼 가격에 텅스텐 공세를 펴면서 수익성이 악화되는 바람에 문을 닫았었지만 지금은 가격보다 자체 생산이 중요한 때입니다. 반가운 소식은 상동광산을 다시 열기 위해 이미 공사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세계 최대 텅스텐 광산이 한국에 열릴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한국이 중국의 것을 많이 사주었습니다. 해오던 대로 잘 팔았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일인데요. 중국은 역대급 자충수를 두고 땅을 치며 후회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한국은 점점 더 자체 개발을 추구하며 중국을 비롯한 해외로부터 손을 벌리지 않으려고 다각도의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영특한 한국인들은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며 위기를 극복하고 도약해 나가고 있습니다.